여러분들 스페인 19세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스페인 19세기. El siglo XIX de España. 19세기 그러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납니까? 스페인 19세기에는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19세기는 한 100년 정도 동안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라틴 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었던 그 식민지들이 순차적으로 독립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독립을 하기 시작을 할 때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18세기 말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그 시민혁명이 벌어지죠. 그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막 이렇게 이제 프랑스 중심으로 왕이 없는 그런 새로운 어떤 국가 형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할 때 갑자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19세기 초에. 그래서 전 유럽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 당시에 과거에 있었던 그 왕을 중심으로 그 통치하던 시스템 자체가 허물어지고 유럽 자체가 완전히 그냥 새로운 이제 세계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나폴레옹 군인이죠.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유럽을 막 이렇게 자기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그 전 세계를 막 이제 통치하겠다는 그런 또 그런 야망을 키우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나폴레옹의 그 아마 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셉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그 나폴레옹 군을 이끌고 스페인으로 왔습니다. 그게 1808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808년에 스페인에 와서 스페인을 침략을 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건 그때 그 스페인에 쳐들어올 때 그 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죠? 전쟁의 명분이 뭐냐 하면은 그 왕권의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는 바로 그 스페인 시민을 구하러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랑스 나폴레옹 군이 왔는데 사실은 나폴레옹 군이 와서 먼저 한 일은 스페인 시민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것의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서 벌어지죠. 그죠? 뭔가 처음에 어떤 대의 명분을 걸고 막 시작을 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실 또 그 당시에 상류층, 스페인의 그런 왕실이라든가 그 군대 수장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수도였는데 거기는 시민들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들 이제 시민군을 만들어서 나폴레옹군에 저항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 힘이 없죠. 막강한 그 군대 조직에 그냥 순식간에 완전히 다 진압이 돼버리고 시민들은 그게 이제 5월 2일입니다. 그래서 도스 데 마이오라는 그 스페인의 일종의 한국으로 치면 현충일 같은 날이 있습니다. 도스 데 마이오. 그 날은 굉장히 스페인 사람들이 참 슬픈 그런 기억을 꼭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5월 2일 날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5월 3일 새벽에 그 까사데 campo,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 그 인근에 큰 그 일종의 그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숲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고야라는 화가가 있죠. 그죠? 화가가 도스 데 마이오, 5월 2일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많은 그 참 선량한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808년에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서 1813년까지 한 5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스페인의 경우가 그렇고, 그 다음은 그 전후로 해서 또 유럽의 많은 지역을 나폴레옹이 점령을 했죠.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유럽 전체 그 과거에 존재했었던 왕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되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또 많은 그
이제 나왔네요. 자, 포르투나타 가신타는 그 한참 이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건 그 하나의 그 소설이고 두 권으로 된 굉장히 두꺼운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돈키호테 델라만차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그죠? 굉장히 두껍죠? 비슷합니다. 양이. 그래서 굉장히 좀 읽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사실주의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어떤 배경 묘사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사람 또 인물에 대한 묘사라든가 모든 동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밀 묘사가 다 꽤 많기 때문에 단어 양도 많고 그래서 어휘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887년에 나온 소설인데 베니토 페레스 데 갈도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니토 페레스 데 갈도스 세르반테스 이후에 최고의 소설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우리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영화 혹시 봤죠? 그죠? 영화 다 봤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만 한번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1983년에 그 1887년 소설을 가지고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만든 그런 TV 드라마입니다. 10부작으로 만든 건데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고 이 음악이 나오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을 정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시간이죠. 19세기 말에 스페인 대학교 우니베르시다 마드리드 법대 이제 그 수업인데 법학과 수업인데 뒤에서 누가 장난치고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주인공입니다. 화니토 산타크루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남자 주인공이고 그 당시엔 여기도 이제 막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 또 많은 학생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가 전반적으로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그 스페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무질서와 또 전쟁과 또 가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던 어두운 그런 시절이었다 이렇게도 기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형용사 중에 스페인어 형용사 중에 데시모논이 있고 그러니까 19세기의라는 형용사를 붙이면은 저 사람 좀 약간 옛날 좀 뭐라 그럴까요? 아니면 저 어떤 개념 내지는 어떤 지역 19세기 개념이야 지역이야 뭐 이렇게 붙이면은 유행이 지난 옛날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 되죠. 그래서 지금 데모를 많이 하고 그 화니토 산타크루스는 경찰한테 잡혀갔습니다. 근데 집안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어떤 가정의 도련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힘이 있고 또 귀족 집안이니까 이 사람은 금방 풀려납니다. 친구들은 다 잡혀있고 경찰서장이 와서 꺼내주죠. 그죠? 이런 분위기가 옛날 선생이 학교를 여러분들 나이에 다닐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집안이 좋고 막 이렇게 유력한 그런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은 좀 쉽게 이렇게 가고 뭐 그런 분위기야 어디 사람이 사는 데 다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심화되었던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화니토 산타크루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부잣집 도련님의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이 마음씨도 좋습니다. 워낙 이게 그 모든 게 다 넉넉하고 쉽게 풀리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마음이 참 이렇게 유순하고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자유연애.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solomillo y chuletas riñonada. Y las miras bien. No vayas a descolgarte con las agujas cortas del otro día. Quisiera pagar la cuenta de mi hijo Juan. 이건 뭐냐 하면 엄마가 와서 산타크루스가 오면은 이제 책방에 책을 돈 받지 말고 마음대로 주세요. 돈은 내가 줄 테니까. 그 서점 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화니토 산타크루스는 자기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팔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또 나중에는 프랑스에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식의 일종의 한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좀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워낙 부유하고 또 이분들도 점잖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류층이고 모든 게 다 여유가 있죠. 그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또 사회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도 많고 그런 또 어두운 부분에 사는 사람들하고의 만남이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또 행동을 하고 말을 할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죠? 부잣집 외동아들. 최고의 신랑감일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그 당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남자는 저렇게 크는 거야. 아들은 저렇게 커야 돼. 막 이렇게 그냥 둬버리는 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저 방탕하게 좀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지 먼 사촌인 이 하신딸을 아름다운 참 이 여인으로 이렇게 성숙한 그 친척이죠. 그죠? 조카뻘 되는 하신딸을 그 자기 아들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또 80년대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하신따죠. 그죠? 하신따를 또 이 화니토 산타크루스가 좋아합니다. 당연히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산타크루스는 지금 프랑스를 또 이렇게 다녀와가지고 지금 선물도 사오고 이렇게 우아하게 지내고 있죠. 이제 그러던 차에 또 다른 여성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포르투나타인데 그 시점을 지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죠. 자기 집을 도와주고 이렇게 드나드는 어떤 사람이 좀 몸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던 차에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사는 동네로 이렇게 가니까 약간 이제 뭐 빈민가까지는 아닌데 중산층이나 조금 그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포르투나타는 하신다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주 거의 고아로 태어나서 친인척의 손에 의해서 자라난 그런 좀 비천한 낮은 계급의 출신이고 배운 게 전혀 없습니다. 교육을 전혀 못 받아가지고 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외모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muy bonita, bella. 그 다음 muy inocente라 그럴까요? 악이라는 거, 나쁜 어떤 그런 어두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막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좀 야성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Qué alegría! No te lo mereces. He contado 120 escalones. Vengo sin resuello. La próxima vez sube desde al ramo de azucenas, la zapatería del... 자, 이런 그 소설 중간중간에 사실주의 소설의 또 특징 중에 하나죠. 풍속도가 많이 나옵니다. 배경 묘사,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 인물 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어 수가 굉장히 많고, 또 공부를 할 때 이런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배우는 게 많은 그런 이제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건 있죠. 워낙 단어 수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주의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정밀 묘사를 함으로써 굉장히 섬세한 묘사 속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내면, 영혼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의미까지도 다 이렇게 포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묘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모든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는 섬세한 표현으로 모든 걸 다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 내면에 대한 묘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제 정밀 묘사에 치중이 되어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어머니는 지금 급합니다. 지금 밤낮으로 그냥 좀 방탕하게 지낸 밤에 어딘가 가서 시컷 놀다가 아침에 들어와서 낮에 계속 자고 이런 사람으로 지금 변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불안해하니까 이제 옆에 여기 집사에 준하는 이 옆에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블라시도죠, 그죠? 이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신다를 빨리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신다는 그야말로 거의 완벽한 여성입니다. 참 우아하고 착하고 또 옆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가난한 사람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또 하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 가면은 지금 이건 옛날식으로 이제 많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사람이라든가 마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옛날식의 걸 많이 이제 지금 여기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장치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 기본적인 그 건물이라든가 길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마드리드의 그 배경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중심에 가면은 옛날 중세 시대 또 그 이후의 시대에 있었던 그때 만들어졌던 도로라든가 돌집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소설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하신다 결혼을 하죠. 그죠?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도 가게 되고 자, 이거는 2편인데 화니도 산타크루스는 여러분들 이제 이미 어떤 인물인지 대략 지금 감이 오죠, 그죠? 화니도 산타크루스의 환은 일종의 동환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스페인 16세기, 17세기 이럴 때 굉장히 17세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디로스 데 몰리나의 동환 엘 콤비다도 데 피에드라 어떤 극작품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동환이라는 바람둥이에 관한 전설적인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죠? 바로 그 이야기의 그 동환을 좀 상징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화니도 산타크루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두 명의 여자와 지금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가신다, 포르투나타. 또 다른 사람 포르투나타, 포르투나타 가신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소설이. 그 중간에 화니또가 있고. 그래서 남자는 한 명이고 여자는 두 명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랑의 트리앙글로 데 아모르, 사랑의 삼각 구도가 형성이 되죠, 그죠? 화니또, 산타크루스가 있고 포르투나타, 하신타. 이런 또 두 명이서 이제 서로 알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또 격정적인 그런 관계,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제 영화가 계속 흐르는지 한번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해 주면 재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시청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나타는 나름대로 굉장히 착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순수한, 착하다기보다는 순수한, 그 다음, 또 굉장히 솔직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매력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근데 교육을 너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자기 어떤 이렇게 뭔가를 추구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걸 달성을 이렇게 성취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계산하지 않고 막 저돌적으로 솔직하게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충동적으로도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이고, 근데 하신타는 반대죠. 굉장히 참을성 있고, 굉장히 엘레간테하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굉장히 우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두 명이 또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포르투나타는 아기를 쉽게 낳는데, 하신타는 애를 못 낳습니다. 옛날에 특히 우리 100년 전, 한국도 그렇지만 스페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건 상당히 좀, 하나의 큰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죠. 그죠? 자,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지켜보기 바랍니다. 자, PPT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 요건 우리 좀 이따가 영화를 좀 더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를 여러분들이 좀 보다 보면은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인상, 프리메라 임프레시온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뭔가 리포트를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코멘트를 할 때 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어떤 그런 감상하는 어떤 작품, 그 대상이 되는 작품에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첫 번째 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토대로 뭔가를 보통 풀어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 테마, 포르마, 그 다음 그 인물, 주변 핵심적인 인물이 있고 또 주변 인물이 있고 그런 것들, 사회적인 배경, 사상적인 어떤 또 그런 조류들, 또 어떤 그 문학, 문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영화를 충분히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일단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세기 스페인의 사회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1808년부터 13년까지 스페인을 통치했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많이 죽고, 권력을 쥔 사람들, 또 어떤 그 당시 그 이전에 상류층의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독립정부를 세워서 다른 나라 내지는 어디 다른 변방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왕가는 부르봉 왕가입니다. 부르봉 왕가는
1700년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대가 끊기고 나서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펠리페 5세. 그 다음 이 루이 14세, 여러분들 잘 아는 루이 14세 그 태양의 왕의 손자격이 되는 이 펠리페 5세가 와서 스페인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나폴레옹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부르봉 왕가가 계속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몇 대를 이어가면서 1808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부르봉 왕가가 저 다른 이제 주변으로 도피를 하고 그 다음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지역을 떠돌면서 이제 지내게 되죠. 그 다음 프랑스 군이 1813년에 다시 이제 스페인에서 물러가고 나서 다시 부르봉 왕가가 복권을 하게 됩니다. 레스타우라시온, 복권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 펠리페 7세와 그 다음 그 딸 이사벨 2세, 이사벨 여왕 1세는 옛날에 그 신대륙을 발견할 때 바로 그때 그 여왕이었고, 그건 이제 1492년이죠. 한참 전에.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2세는 1833년부터 1868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절을 스페인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막 그 당시 이제 이사벨 2세가 이제 복권을 할 때 그 삼촌이 있었습니다. 삼촌. 페르난도 7세의 동생. 칼로스. 그 사람이 자기가 형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딸이 왕이 되니까 이제 그 파벌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칼리스타 그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전쟁이 띄엄띄엄 이렇게 굉장히 수십 년간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스페인이 혼란스럽고 그런 어려운 또 그런 시민전쟁 속에 계속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좀 정치적인 상태?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사벨 여왕이 워낙 또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도저히 통치할 수 없는 좀 불가항력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혼란. 그때 프랑스로 도피를 해버리고 세라노라는 장군이 이제 통치를 또 하다가 새로운 왕이 또 오게 됩니다. 잠시.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이제 그 사보이 왕가의 아마데오 1세라는 사람인데, 아마데오 1세? 사보이 왕가는 이탈리아 쪽입니다. 이탈리아 쪽 왕이 다시 임명이 되어가지고 스페인을 좀 통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모셔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몇 년 통치하다가 스페인 국민은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다고 그냥 사직서를 내버리고 가버립니다. 왕이 그냥 스스로 자기 그 왕권을 포기해버리고 간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공화정이라는 그런 그 정치 형태가 이제 스페인에서 시름이 되는데, 제1공화정이 바로 그때 이제 직후에 성립이 됩니다. 프리메라 레푸블리카. 프리메라 레푸블리카에 4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이게 1년, 2년, 채 2년도 안 되는 한 1년 남짓한 새에 4명의 대통령이 나오고 다 실패해버립니다. 스페인이 그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도 스페인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회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가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파비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또 부르봉 왕가가 프랑스로 갔던 이사벨 여왕의 아들이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알폰소 12세입니다. 그래서 1874년부터 1885년까지 알폰소 12세가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1886년부터 1931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절 동안 알폰소 13세가 통치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스페인 왕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따따라부엘로 델 레이 악투알 데 스파냐. 그래서 이 알폰소 13세는 나름대로 훌륭한 점이 있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이 볼 때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그런데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복잡하고 서로
좌충우돌 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알폰소 13세의 그 시절에 스페인이 가장 힘든 그런 위기를 많이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98년에 98세대라는 어떤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죠? 쿠바, 필리핀, 포르토리코 같은 그런 식민지를 다 잃어버리고 스페인이 가장 힘든 그런 약소국으로 변할 때 바로 이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98세대, 헤네라시온 노벤타이오초, 그 98세대 사람들이 그때의 그 스페인 사람들의 어떤 위축된 그 정체성을 새로 이제 쇄신을 하고 스페인을 다시 새로운 스페인을 건설하자는 그런 희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98세대 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2공화정이 1931년에 36년까지 한 5년, 6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그때 이제 사모라 대통령, 아사냐 대통령 이렇게 두 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명의 대통령 시절에도 정치적인 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뭡니까? 가난과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배고픔, 그 다음 의료의 혜택이 부족하고 교육의 혜택이 부족한 거. 그게 가장 큰 거였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혼란. 뭐 서로 전부 다 이렇게 권력을 쥐는 데만 관심이 있지 나라를 어떻게 정말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민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시민전쟁은 1936년부터 39년까지 3년 동안 벌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볼 때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싸움이었는데 보수주의자의 그 핵심적인 뭡니까? 권력 어떤 핵심적인 힘의 중심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바로 지주와 상류층, 그러니까 힘이 있는 그 지주들의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상류층과 그 다음 수도원, 그 다음 군부라 그랬죠. 그죠? 이 세 가지 세력이 바로 그 보수적인 힘의 그 구도를 이루었고 자유주의자들은 젊은 엘리트들 중심의 어떤 새로운 급진적인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힘이 없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의미가 또 깊었기 때문에 실험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르익지 못한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딪힘, 어떤 한계 이런 게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시민전쟁 후에 1939년에 프랑코라는 군부 통치자가 이제 그 수장이 그 군부 독재 정권의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75년까지 거의 한 35년입니까? 동안 계속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1939년부터 75년까지 프랑코가 계속 통치를 하게 되고 프랑코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명이 다 해서 늙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뭐 이렇게 다른 파에 잡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운이 좋은 행복한 그런 그 군부 독재자였고 나름대로 프랑코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군부 독재자를 좋아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물론 비판받을 것도 많겠지만 또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또 스페인을 위해서 노력을 한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독재를 그러니까 축제를 많이 하지 않고 자기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스위스 은행에 갖다 놓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가톨릭적이고 또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연금 같은 거 있죠, 그죠? 펜시온 연금이라든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질은 낮아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굉장히 그런 사회 보장 장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나이가 좀 든 세대들한테는 프랑코가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그 자유주의자 사람들이 죽었고 또 프랑코가 독재하는 35년 기간 동안 나라가 봉쇄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처음에 한 10년은 완전히 그냥 감옥같이 지냈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보던 일반 사람들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두워지면 전부 다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고, 그게 이제 한 10년, 20년 흐르면서 한 60년대, 70년대 흐르면서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프랑코가 또 한 아주 훌륭한 뭐라 그럴까요? 준비한 그런 정치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입헌군주제가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 그게 잘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 다시 여기서 왕이 다시 통치하면서 민주주의 어떤 체제가 지켜지는 그런 새로운 어떤 좀 현대적인 그런 왕권 사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레푸블리카하고 서로 혼재가 된 거죠, 그죠? 대통령도 있고 또 왕도 있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1978년 입헌군주제 그 헌법이 형성이 이제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지켜지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죠. 그다음 보르봉 왕가의 후손인 황 카를로스 왕이 75년의 왕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그 왕가를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왕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펠리페 왕의 아버지죠. 지금 왕은 이 사람 황 카를로스 왕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왕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빨리 젊은 아들한테 권력을 이양을 했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1808년부터 13년까지 스페인을 통치했을 때, 통치하기 시작할 때 5월 2일 날 이런 끔찍한 새벽에 5월 3일 새벽이죠. 그때 이런 끔찍한 사고들이 마드리드 주변에서 많이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스 데 마이오, 트레스 데 마이오라는 그림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도스 데 마이오라는 그런 현충일 같은 그런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날이 있다고 우리가 또 아까 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 사람은 펠리페 7세와 이사벨 여왕. 이사벨 여왕은 오랫동안 통치됐는데 막 정치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고조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인 알폰소 12세의 어머니죠, 그죠? 알폰소 12세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이제 다시 복권을 해서 스페인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레푸블리카에 4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다 실패를 했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를 한 건 아닙니다. 그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레푸블리카, 세군다 레푸블리카, 그게 이제 1931년부터 6년까지 있었던 바로 그런 세군다 레푸블리카는 좀 더, 그것도 이제 실패를 했지만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실패 속에서 지금 현대 스페인의 그런 국가가 안정되게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지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알폰소, 저 왼쪽에는 12세, 그 다음 13세. 분위기가 요즘 왕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베니토 페레스 갈도스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1843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이제 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스페인의 최고의 소설가, 또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그죠?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그런 인텔리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세르반테스 이후에 최고의 소설가라고 평을 많이 합니다. 혹시 스페인어를 모르는 여러분들 학생들이 있으면 요즘은 구글 트랜슬레이트가 워낙 좋아서 이걸 그대로 베껴서 딱 이렇게 찍으면은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이건 이제 PDF인데 이게 가능하죠, 그죠? PDF도 이걸 복사를 해서 한번 거기 해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사실주의, 자연주의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이라는 건 하나의 경향이 있죠. 특히 19세기 말 프랑스 중심으로 발전을 많이 한 소설의 경향이 그 당시에는 그게 최신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주의. 그 다음 사실주의의 또 조류가 계속 발전해서 자연주의로 흐르는데, 자연주의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바로 그 환경 결정론이라는 거 있죠. 그죠?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태어나고 이렇게 행동하고 또 저런 환경에서는 또 저런 사람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잘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유전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도 많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의 사람이면 아들도 이런 식의 그 비슷한 분위기로 이렇게 생활하고 말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 유형으로 이렇게 전부 다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을 주로 이제 그 자연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경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 작품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31 소설, 31작품을 썼고 에피소디오스 나시오날레스 그거는 46개를 썼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일종의 그 소설과 현실의 그 같이 믹스가 된 좀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회 묘사? 그 당시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를 사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완전히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정직하게 다 쓸 수는 없고 조금 때로는 약간의 어떤 그런 픽션적인 것, 과장적인 것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스토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섞여서 약간의 어떤 기사성도 있고 뭔가 사설을 써서 사람들한테 지금의 어떤 사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문체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46개를 썼고 이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쓰기도 하지만 그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량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극작품도 23개를 썼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신문이라든가 잡지에 나오는 아티클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잘 쓰고 중요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이렇게 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스페인에 가면은 한림원이 있습니다. 왕실 한림원, 레알 아카데미아 에스파뇰라. 이거는 이제 왕이 주관하는 스페인이 가장 인텔렉츄얼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스페인의 중요한 이슈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가장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 중에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스페인 언어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언어 사전. 한국어 사전, 중국어 사전 다 있죠. 그죠? 근데 그 사전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간다는 건 사실은 그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막 말한다고 해서 사전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뽑아서 계속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발전할 수 있게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단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표현하는, 다시 얘기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재료죠. 그래서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를 막 그냥 이게 사전화 시키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잘 이렇게 선별을 해서 잘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요한 거죠. 그죠? 바로 이런 취지에서 그 레알 아카데미 에스파뇰라의 그 아카데미코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애착,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어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휘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그런 단체, 또 그 사람들이 또 직접 그 사전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런 그 아카데미아 에스파뇰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건 18세기 중반부터 계속 지금 발전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1700년도 초부터 계속 발전해 나왔습니다. 사전을 한 10년 주기로 계속 지금 최근에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사람 이제 1897년에 바로 그 레알 아카데미 에스파뇰라 회원이 됐습니다. 지금 한 4, 50명 정도가 있을 겁니다. 한 50명 가까이. 외국인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코레스폰디엔테라고 정식 정회원은 못 될 수가 없고 스페인 사람만이 정회원이 될 수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큰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야말로. 스페인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아카데미코였다. 아니면 내 친구가 저기 저 회원이야. 이러면 그게 굉장히 큰 하나의 그 영광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1897년에 바로 그 멤버가 됐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닙니다. 여기 멤버가 되려면 왕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상당히 좀 안티 그런 모나르키아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왕정 시스템에 대한 자기 반대적인 의견이 많았고, 또 보수 세력들이 많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사회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과거식으로 계속 흐르기 마련이죠. 그죠? 그러니까 발전하려는 어떤 그런 동력원을 좀 이렇게 누르는 그런 힘이 많아서 좀 어떤 어떤 지식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젊은 하나의 신흥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회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아카데미코 회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나르카의 그 이제 왕정 시스템에서 그 당시 굉장히 센수라, 검열을 많이 했습니다. 글을 쓰면은 이런 글은 안 돼, 이런 글은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도, 그림을 그려도, 또 음악은 뭐 말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그 주로 이제 그림이라든가 저 글로 쓴 작품들은 검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좀 군부나 또 이 상류층들이 볼 때 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인으로서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1912년에 노벨상 문학상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리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지만은 이 사람 스스로가 그 노벨상이라는 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노벨상은 결국에 그 다이너마이트, 폭탄, 막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전쟁과 관련된 산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는 단체가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 굉장히 그 당시로 봐서는 특이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지식인이었다. 또 훌륭한 지금 소설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포르투나타 하신다는 이 두 명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대비되는 여자. 그런데 이 두 명의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그 dos Españas, las dos Españas. 스페인의 두 얼굴을 이 여자를 통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영화를 한번 계속 시청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건 또 우리가 이제 이 소설은 사실주의 소설이고 영화도 사실주의식으로 그대로 그 마리오 까무스가 감독입니다. 1983년에 그 갈도스 소설을 그대로 영화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주의 소설이었고 또 사실주의 영화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실험성이 강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사실주의 예술이라는 거, 특히 이제 19세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에. 에스틸로 아르티스티코, 하나의 예술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의 이 현실을 표현할 수 있을까? realidad humana, realidad. 어떤 그 현실이라는 거,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더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실주의 이전에 유럽에 팽배해 있었던 하나의 그 예술 사조는 로만티시즘이었습니다.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주로 내면의 세계에 충실한 거죠. 그죠? 내면의 세계. 그러다 보니까 내면이 어둡고 힘들고 만약에 슬픈 게 있다면 현실도 그렇게 다 묘사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낭만주의 그 작품, 특히 이제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내면의 세계에 대한 바로 하나의 그 리플렉션이 배경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제로 보이는 배경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외관 세계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거나 좀 이렇게 힘들 때는 하늘빛이 회색입니다. 물론 반대 되게 기분이 좋고 막 발랄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으면 좋은 날씨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낭만주의는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로 루구브레, 그리스, 막 이런 뭔가 음울하고 멜랑콜릭하고 좀 슬픈 그런 식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계속 이렇게 밀착되어 가기 때문에 대부분 색깔이 다 회색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럽 사회가 바로 그 당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그 스페인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오고 막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죠. 그죠? 전쟁도 많이 하고 그때 유럽의 그 분위기가 특히 그 스페인이 이런 회색 분위기였다.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표현하기가 아주 적합한 그런 이슈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낭만주의라는 게 너무나 내면의 세계에 충실하고 현실의 그런 유물론적 사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유전 관련된 것들, 그 다음 또 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 그죠? 과학 문명의 발전을 함으로 있어서 새로운 발견들이 많이 지속이 되면서 그 근대 과학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좀 새로운 좀 논리적인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걸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문제의식을 갖게 되겠죠. 너무 내면에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다시 유물론적 그런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표현법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데카르트, 존 락 이런 사람들 있죠. 데카르트의 논리, 3단 논법, 또 존 락의 그런 어떤 경험론, 그런 식의 어떤 좀 자연주의, 자연과학적이고 좀 뭐 실증적이고 그런 식의 그 사고 어떤 그 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논리를 통해서 이 유럽의 그 레알리스모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물론적 관점, 물질을 정밀하게 또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이렇게 섬세하게 그 묘사를 하다 보면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믿었던 그 예술가들에 의해서 이제 이 레알리즘가 발전하기 시작하죠. 샴플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술평론가인데 프랑스 샴플레리에 의해서 레알리즘이라는 것이 처음에 정의되기 시작하고 많이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해서 그 소설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구스타브
그 플로베르라는 사람, 마담 보바리 혹시 들어봤습니까? 마담 보바리 부인. 그런 소설을 보다 보면은 바로 배경 묘사라든가 인물의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되죠, 그죠? 그다음 에밀 졸라라는 사람, 그 러서모아, 그 나나 뭐 이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사실주의 소설들. 이런 소설들이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그런 그 분위기를 많이 표현하죠. 사람들에 대한 묘사, 또 시대적인 어떤 그런 흐름,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도 같이 묘사가 됩니다.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주의적인 그런 묘사들, 정밀 묘사가 많이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르투나타 가신타 이 작품에도 그대로 여실하게 우리가 여실히 관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것들이 많은데 요건 나중에 또 작품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자. 지금 포르투나타는 굉장히 사는 게 열악합니다. 고아로 태어나서 그 친척들 유대 참 그냥 끼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화니토 산타크루스를 만나게 되죠. 화니토 산타크루스는 그냥 이 포르투나타를 보면은 예쁘고 재밌고 그냥 연민의 정도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포르투나타가 볼 때는 화니토 산타크루스가 자기를 이 수렁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왕자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여러분들 지금 21세기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포르투나타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뭐 겪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과거의 여자를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우리 했다가는 오늘 집에서 잠자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물론 없었지만 있었다고 치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하신다는 그걸 사실은 이야기를 아무런 척 그냥 무감각하게 이렇게 들어주죠. 그죠? 그냥 근데 사실은 굉장히 내면적으로는 슬픈 겁니다. 그다음 힘들고. 그렇지만은 남편이 솔직하게 자기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뭔가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더 자기하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하고 있었던 포르투나타 또 그 식구들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 지금 와이프한테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는 게 굉장히 좀 거칠고 또 감각적이고 또 서로 이렇게 폭력도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틈바구니에서 포르투나타는 성장을 했고, 화니토는 이렇게 혼란을 중재시켜주고 또 이 사람들을 잠시 이렇게 웃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나타는 굉장히 하여튼 심란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이걸 이제 부인한테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면서도 계속 또 포르투나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죠? 2명 중에 1명을 만나면 좋은데 2명을 계속 이렇게 번갈아서 부인하고는 살고 있고 가끔씩 또 포르투나타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화니또는 동환의 19세기 레수렉시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새로 태어난 19세기형 동환이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나름대로 어떤 뭔가 좀 더 발전한 인간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주고 있지만 나중에 또 다시 보면 바람둥이로 변해 있고. 네. 이 영화는 스토리가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하신다를 사모하는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놀로라고 불리는 아주 지식인 중에 한 명, 또 상당히 점잖은 그런 상류층 그 중년 남자가 하신다를 굉장히 또 좋아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너무나 사랑에 그 고독한 자기 어떤 그 짝사랑에 사무쳐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그냥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나중에 안타까운 또 그 스토리가 있죠, 그죠?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신다는 모든 걸 가진 듯 하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아기가 없습니다. 특히 19세기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기가 없으면은 대를 잇지 못하죠. 그럼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좀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 상류층이 자식이 없다는 건 지주가 그 다음 이걸 물려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한 2분, 1분 남아있는데 질문이 있으면 해주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시간이 다 된 겁니까? 질문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교육관에서 만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